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 대형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는 채권 및 주식 거래 증가로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지난 1분기 순이익이 23억 1천만 달러, 주당 1.18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 14억 5천만 달러, 주당 74센트보다 6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07년 2분기 이후 최대 수준입니다. 한편 1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10.3% 증가한 97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IBM의 지난 1분기 순이익은 월가 예상을 웃돌았지만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부진했습니다. 장 마감 후 IBM은 지난 1분기 주당 순이익이 2.91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2.54달러보다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문가 예상치 2.80달러도 웃돌았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은 195억 9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224억 8천만 달러에 못 미쳤습니다. IBM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2%가량 상승했습니다.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연말에 금리 인상이 가능할 정도로 경제 지표가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더들리 총재는 블룸버그 주최 통화정책 포럼 연설에서 2015년도 미국 경제가 개선될 것이라며 잘하면 올해 말쯤 금리를 인상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 지표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분기 부진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 겨울 혹독한 추위와 서부 항만 파업 여파라고 풀이했습니다. 그리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중앙은행으로 자산을 이전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블룸버그는 그리스 정부가 홈페이지에 정부기관들은 보유 현금과 예금 자산을 뱅크 오브 그리스에 입금해야 한다는 내용을 고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스 정부는 이어 매우 긴급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 따라 이 같은 규제를 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금 고갈 위기에 처한 그리스 정부가 자금줄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그리스 3년 만기 국채금리는 2012년 이후 최고치까지 올라 19.5%를 기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YD의 최리나입니다. 뉴욕 증시가 중국 때문에 울고 웃고 하고 있네요. 지난 주말 기억하시죠? 급락했었잖아요. 중국 당국이 과열된 증시에 규제책을 내놓았다라는 소식에 다우지수가 올 들어 상승폭을 모두 반납할 정도로 많이 빠졌었는데요. 간밤엔 또 많이 만회를 하면서 거의 다 반등을 이뤄냈습니다.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됐다 이런 얘기인데요. 중국에서 부양책을 내놓았죠. 깜짝 지준율 인하, 그 폭도 보통의 50bp보다 2배 가까이 큰 100bp였습니다. 이 같은 호재 때문에 어제 우리 증시도 의외로 상승 마감까지 할 수가 있었는데요. 뒤늦게 뉴욕 증시도 이 같은 호재를 반영하면서 올라온 것이죠. 때마침 뉴욕 증시는 옵션 만기이기도 했었는데 재료가 아주 좋은 것이 붙었다고 보여집니다. 기업의 실적도 좋았어요. 1분기 어닝에 대해서 미국은 상당히 기대가 사실은 낮았었는데 눈높이가 낮아져서인지 실적이 뚜껑을 열어보니 다들 괜찮은 편인 것 같습니다. 간밤에도 모건 스탠리 실적이 나왔는데요. 순이익 기준, EPS 기준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60% 증가하면서 8년 내 순이익이 가장 좋았습니다. 장이 끝나고 나서 IBM의 실적도 나왔는데요. 매출은 조금 부진했지만 일단 이익 자체는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모습이었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 지수 살펴보죠. 3대 지수 모두 1% 안팎으로 올랐습니다. 다우가 마디 지수 18,000을 다시 한번 챙겨보는 모습 200포인트가량 반등을 시켰고요. S&P 500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100선을 회복시켰고 중간에 보이시는 나스닥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5000포인트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거의 마디 지수까지 한 4, 5포인트만 올리면 됩니다. 유럽 역시 같은 재료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나왔다라는 소식에 투자 심리가 좋아진 결과였는데요. 독일이 2%, 2.5% 연타로 밀렸던 것 기억하시죠?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승폭도 반등폭도 컸던 것이 자연스러운 결과였습니다. 1.7% 닥스가 올랐고요. 프랑스 까크 지수 그리고 영국의 FTSE 100 지수는 0.8%씩 나란히 오름세를 띄었습니다.
자, 기업의 실적에 대한 민감도가 뉴욕도 그렇고요. 이번 주 우리 증시도 역시 높아질 텐데 어제 우리 시장이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외국인들의 폭풍 매수 덕도 있지만 LG화학을 비롯한 기업의 실적이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현재 주가를 정당화시켜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또 어떤 모습을 띌까요?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하겠습니다. 경제학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빈기범 교수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24일, 25일 이번 주 후반 양일간에 걸쳐서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열립니다. 그리스의 최종 경제 개혁안을 두고 72억 유로를 줄 수 있는가가 결정이 될 텐데 전망은 상당히 부정적이네요. 네, 24일 그 협상이 아마 결전에 나릴 것 같고요. 지금까지 2012년 그리스 재정 위기가 완화된 이후에 그리스와 채권국 간의 협상 때문에 전 세계 금융 시장이 들썩거리진 않았는데 하여튼 이번 협상에서 그 구제금융에 대해서 잘 상환을 하느냐 아니면 디폴트를 내느냐 나아가 유로존을 탈퇴하느냐 그런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워낙 사안이 급박한 만큼 그리스도 그 방금 그 긴급 명령을 발동을 해가지고 그 모든 그 공공기관, 지방정부는 물론이고, 하여튼 모든 자산중앙은행은 옮기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는데요. 하여튼 지금 그리스는 지금 그 디폴트 가능성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추가적으로 구제금융까지 더 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우리가 보기에는 좀, 상당히 좀 뻔뻔한 태도로 그런 협상에 임하고 있고, 97년도 우리나라가 그 IMF 구제금융 받고 나서 보였던 태도하고는 상당히 상반됩니다. 하여튼 이런 그 그리스 태도와 주장은 협상 전략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그리스 국내 정치 문제이기도 한데요. 정치 지도자로서 국민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하여튼 그리스가 그야말로 고대 현자들의 나라였는데 현명하게 좀 판단을 잘 해야 될 텐데. 디폴트까지 가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지금 진행되는 상황으로 봐서는 디폴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 지금 그리스 국채 그 CDS 프리미엄 무려 한 3,400bp죠. 우리나라 예전에 한 700, 800bp까지 올라와도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다라고 했었었는데요. 그리고 그 그리스 3년물 국채금리도 무려 지금 26% 여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회사채로 친다면 거의 정크본드 수준이겠습니다. 예, 그래요. 국채가 그 정도 수준이니까 말 더 할 필요도 없겠네요. 근데 지금 왜 이렇게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건지, 어떤 부분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국제채권단은 연금 쪽도 개혁을 하고 노동시장도 유연화해라라고 계속 주문하는 모양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 두 가지는 이제 강력하게 이 채권국가 그리고 그 IMF 그리고 ECB가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97년도에 그 구제금융을 받았을 때 그 IMF의 여러 가지 그 개혁 조치들을 굉장히 강력하게 주문을 했었었고 거기에 우리나라가 어떤 개방이라든가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든가 굉장히 많은 조치를 있는 그대로 따랐던 그런 사례가 있었었는데요. 하여튼 보통 이 구제금융을 제공하고 나서 그쪽 그 채권자 측에서는 보통 이제 이 채무국가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경제 주권까지 뺏겼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었었는데 상당히 강력한 어떤 개혁 조치들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또 우리가 97년도에 또 우리가 이 상당한 고통을 받았었었는데 이게 또 한편은 국민들이 대단한 그 고통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 그리스 정부가 지금 현재 국민들의 어떤 요구를 반영을 해가지고 하여튼 그런 그 고통까지는 우리 국민들에게 줄 수가 없다고 지금 맞서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지금 이 연금 지급이라든가 이후에 다가오게 되는 그 IMF의 그 상환일 이 상환을 하기 위해서 이제 더 추가적인 구제금융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혁은 안 할 거면서 돈은 더 달라고 하는 그런 그리스의 입장인데 표심도 잃기는 싫겠죠. 시리자 정부도. 조금 전에 얘기하셨듯이 그리스 정부가 지방 정부에다가 자산을 다 뱅크 오브 그리스 중앙 정부로 이전시키라라는 주문을 했다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예, 그야말로 지금 상당히 그리스 스스로도 지금 상황이 굉장히 다급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게 어떤 법적으로 좀 유연한 절차를 통해서 지금 이런 조치를 취했다기보다는 방금 전에 긴급 명령을 발동을 해가지고,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국공립의 공공기관들의 자산들을 중앙은행으로 옮기고, 그래서 모든 자산은 이제 하나의 계좌원을 이제 통합을, 하게 될 텐데,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하여튼 좀 더 현재 긴급한 정부에 지출해야 되는 이런 자금들을 좀 충당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리스의 지금 현금이 바닥에 나왔다 이런 얘기가 될 텐데요. 아는 게 아니라 정말 ECB 쪽도 지쳐서인지 그리스의 디폴트를 준비하고 있다. 디폴트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드라기 총재가 지금 모든 리스크 발생 시에 대비책이 있다라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한편으로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금 그리스 사태가 도대체 어디 더 악화되면은 이 드라기 총재 얘기인데요. 우리는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서게 될 것이다. 매우 위급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ECB가 그리스 디폴트를 방어할 만한 충분한 방어책을 갖고 있다고 공언은 하고는 있는데, 사실 이 그리스 디폴트를 예상해서 거기에 따른 처사라기보다는 그리스를 좀 협상해서 잘 설득하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물론 당연한 대비책으로서 그리스 디폴트가 났을 때 어떤 수단을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위험에 대한 평가, 또 주변국에 대한 영향력에 대한 평가, 어떤 액션 플랜을 취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작업은 끝났을 것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실제로 그리스 디폴트 발생했을 때 그 악재가 어떤 방식으로 터져 나올지는 완벽하게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 채권자 입장에서 섣불리 디폴트까지 가는 것을 그렇게 원치는 않을 것이고요. 나아가서 또 그렉시트까지도 더더욱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그리스 디폴트가 곧 그렉시트는 아니다라고 일종의 회유 전략 같은 것을 쓰고 있기도 합니다. 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그리스 우려를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 사태가 안 좋아지면 결과적으로 그렉시트, 그러니까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혹은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는 디폴트의 가능성을 얘기하곤 하는데 그냥 약간 혼돈스럽게 저도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리스가 디폴트 낼 가능성은 높지만 그렉시트 가능성은 낮습니까? 아까 교수님도 디폴트 낼 가능성은 현재 높다고 하셨었잖아요. 네네. 이게 사실 말씀하셨듯이 한두 달 전만 해도 그리스 디폴트나 그렉시트나 그게 그거인 용어처럼 사용이 되어온 측면이 있는데요. 최근에 와서 지금 협상에서 상당히 이 대립과 갈등 수준이 높아지면서 채권국가나 ECB, IMF가 이 두 가지를 좀 별개로 다루고 싶어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회유책이기도 하고요. 재밌는 것은 그리스가 디폴트가 나더라도 그리스로부터의 급격한 자본 유출이 발생을 하게 될 텐데 이거는 유로가 나서서 막아주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리스 사태가 그리스 디폴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가 유로 탈퇴를 하게 되면은 유로의 운명까지 달려 있다 보니까 채권 국가가 그야말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디폴트를 내더라도 그리스를 울며 겨자 먹기로 보호까지 해줘야 되는 하는 그럴 지경인데요. 이를 그리스도 바보가 아닌 이상은 잘 알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더더욱 배짱 전략으로 그야말로 벼랑끝 전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만일 디폴트가 나더라도 그리스가 유로를 탈퇴하느냐에 대한 또 다른 별도의 중대한 협상이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아마 그런 상황에서도 이 그리스가 엄청난 구제금융을 받았고 디폴트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또 추가로 구제금융 안 해주면은 유로를 나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국민들의 바람이다라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래저래 채권 국가가 그리스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고요. 최근에는 또 재밌는 게 이 그리스가 EU로부터 제재 위기에 처한 러시아하고는 상당히 급격히 친해지고 있고 러시아도 이걸 상당히 환영을 하고 있고요. 또 두 개 국가가 종교적으로도 동방정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그리스는 독일에 대고 2차 대전 때
전쟁 배상으로 무려 290조 원을 내놓으라는 뭐 그런 다소 좀 황당무계한 주장을 또 하면서 독일을 좀 상당히 또 당황스럽게 하고 자극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예. 그래요. 뭐 그리스도 독일이 좀 밉긴 하겠죠. 예, 자꾸 이렇게 독일을 찌르고 러시아하고는 이렇게 좀 친해지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외교적인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은 디폴트를 내더라도 그렉시트 가기 전까지 중간 단계가 뭔가 또 한 차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쨌거나 디폴트 가능성이 높은 그리스 문제가 우리 경제,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을 좀 짚어보고 싶은데 뭐 이 얘기는 계속 나왔는데 아직까지 하고 있잖아요. 학습 효과도 분명히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뭐 국내 증시 흐름을 보자면은 뭐 그리스 디폴트나 그렉시트 가능성에 대해서는 거의 뭐 무반응으로 보이고요. 어제 다만 이 미국 그 시장도 굉장히 큰 변동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오전장에서 이제 우리나라 오전장에서 그 외국인 매수세 유입이 잠시 멈칫거렸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다소 이제 지수가 떨어졌으나 다시 또 오후장에서 좀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중국에서 다시 또 어떤 경기 부양책을 실시하는 그런 소식들이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식시장에 또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24일 날 그리스와 채권 국가 그리고 ECB, IMF의 그 협상이 가장 중대한 고비라고 생각은 되는데 이 그리스 사태를 뭐 시시각각으로 반영을 해가고 있기 때문에 24일 날 협상이 결렬된다 하더라도 다소간의 충격은 있겠지만 뭐 충분히 견뎌낼 수 있고 회복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은 됩니다. 하지만 지난 과거를 뭐 돌아보면은 단기적으로는 뭐 미국 다우 지수로는 뭐 한 500에서 1,000포인트, 한국 주가 지수로는 한 뭐 780에서 100포인트 정도는 뭐 쉽게 빠질 수도 있을 것이다 예상이 됩니다. 네, 일단은 24일 결렬돼도 또 괜찮은 반응을 보일 텐데 막상 디폴트를 내면 또 얼마나 출렁일지 모르겠네요. 아까 중국에서는 호재성 뉴스가 나오고 있다 얘기하셨는데 일요일 저녁이었죠. 깜짝 주말에 지준율을 인하시킨 중국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폭이 통상하는 50bp 수준이 아니라 2배인 100bp, 1%포인트를 인하시킴으로써 사실 폭발력이 좀 컸는데요. 공격적인 완화의 신호탄이다. 이런 분석이 있네요. 예, 지준율을 1%포인트 낮춰서 지금 현재 지준율 19.5%, 18.5% 낮아졌는데, 이 정도 규모면은 그야말로 공격적인 그런 어떤 지준율 인하라고 보여지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는 또 금리 인하까지도 이렇게 좀 과감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소 좀 중국 경제에 좀 어떤 경착륙해가는 그런 양상에 대해서 좀 늦었다는 그런 평가도 있긴 하지만은 이 폭을 좀 과감하게 확대를 하면서 좀 한편으로는 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중국 경기가 뭐 경기 둔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좀 이걸 팽창 정책으로 이제 결국 맞서고 있는데. 미국과 유럽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뭐 팽창 정책이라고 하는 게 뭐 통화 정책이든 재정 정책이든 뭐 죽어가는 경기나 죽은 경기를 뭐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묘약은 아니겠습니다. 아마 중국도 이번 기회가 중국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을 좀 평가를 하고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보다 구조 개혁이라든가 구조 조정이 좀 더 힘쓸 필요가 있고 이건 뭐 우리나라 경제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네, 1분기 지표가 나온 걸 보니까 중국 정부가 마음이 바빠져서 100bp를 올렸다. 이런 뒤늦은 해석들도 있는 것 같던데 3월달 뭐 수출, 수입 모두 부진했었고 특별히 1분기 GDP 성장률도 7%를 가까스로 지켰었죠. 이번 주에 중국의 4월 HSBC가 집계하는 제조업 PMI 또 다른 제조업 지표가 나올 예정입니다. 예상치는 어느 정도인가요? 예, 지금 HSBC가 잠정치로 이 구매자 관리 지수 PMI 지수죠. 이 제조업 분야에서 18.3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PMI 확정치인 48.0보다는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여전히 경기 위축을 시사를 하는 50 이하를 밑돌고 있죠. 또한 전반적으로 이 PMI 지수의 어떤 시계열을 살펴봤을 때 추세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런 하락세를 못 걷기에는 뭐 약간의 0.3포인트 정도 상승이라고 해서 크게 역부족이고요. 나아가 HSBC는 신규 수주라든가 생산이 약간 위축됐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 디플레이 압박은 좀 덜해졌다 하더라도 고용도 다소 감소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뭐 경기 둔화에 대한 그런 어떤 증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은 좀 우려스럽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중국 증시 규제 얘기, 중국 증시 전망만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신탁을 통한 마진 거래는 단속하면서도 또 펀드 매니저들한테 공매도는 허용하는 중국 당국의 모습인데요. 중국 증시 전망 끝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지금 다소 과열 양상이다라고 이제 보여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공매도가 훨씬 더 하방으로의 좀 어떤 유연성을 좀 확대하는 그런 정책이 되겠는데요. 지금까지 이 어느 나라 공매도는 상당히 좀 많이 규제들을 하고 있는데 공매도를 할 수 있도록 좀 확대 허용한 거는 중국 당국도 지금 상당히 좀 중국의 증시가 좀 과열 우려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그게 CSRC죠. 중국 당국이 이 공매도를 확대하도록 허용했다는 것은 그들 말대로 시장을 압박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요. PER 100배, 200배 종목도 있다는데 당국이 과열된 증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지금까지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빈기범 교수님과 함께 그리스와 중국 이슈 살펴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 읽어주는 남자 예병호 멘트입니다. 자, 어제 제가 전일 분명히 이제 외국인의 수급 중요하니까 외국인의 수급을 먼저 돼야 된다 이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낙폭을 다 회복을 해버렸고요. 그래서 시장은 여전히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아나가고 있는데 아직은 그렉시트에 대한 우려는 좀 남아 있습니다. 이 그렉시트에 대한 그러니까 체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맷집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몇 번 맞았어요. 그죠? 그렉시트 때문에 급락이 나오고 몇 번이나 그런 사태를 했습니다. 이번에 또 그렉시트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는 아이고 또 그러는구나. 이제 맷집이 생긴 거죠. 시장에 맷집이 생긴 듯 보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시장에 조정을 주기 위한 빌미는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이 그렉시트를 선택할 수는 없어요. 제가 전일 바로 수익을 말하다 녹화를 했는데 왜 그들이 그렉시트를 선택할 수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또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바로 저녁 8시에 방송되는 수익을 말하다 시간에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외신과 그리고 국내 최대의 경제 일간지 서울경제신문을 살펴보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외신 쪽을 먼저 좀 볼게요. 중국이 지준율 인하 때문인가 그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반응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좀 살펴보고 가겠는데요. 외국 경제 지표부터, 주요 지표부터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이요, 반등이 왔죠. 다우존스 지수가 1% 넘는 반등이 왔고,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중국이, 지준율 인하를 하면서 경기 부양 의지를 강하게 다시 이어간다는, 거기에 대한 시장의 화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도요, 닥스 지수가 1% 넘는 반등세가 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루 만에 빠졌다 하루 만에 다시 들어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그냥 일단은 시장의 해프닝으로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제 어찌됐든 전일 우리 증시도 다시 외국인들이 강한 매수세가 있었고 그러면서 시장은 다 낙폭을 회복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역시 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외국인의 수급 체크가 먼저 선행 좀 되어야 되겠다. 요거 참고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외신 좀 살펴보면서 얘기 나누겠는데요. 제가 오늘 준비해온 기사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 내용 좀 살펴볼게요. 자, 이 부분입니다. PayPal wants you to inject your username and your password. 이게 뭐냐면, 페이팔이, 자, 요거를 직역해보면, 페이팔이 사용자 이름을 주입하고 패스워드를 삼키기를 원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페이팔의 이제 생체 인식에 관계된 부분입니다. 자, 이 페이팔의 생체 인식은요, 요 밑으로 잠깐 내려보면, 여러분, 콘택트 렌즈 비슷한 게 보이죠? 자, 여기에 칩이 막 보입니다. 그죠? 자, 손가락 위에 지금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게 이제, 글루코스라고 해서, 구글에서 새로 만든, 당뇨 체크입니다. 그러니까 생체 인식 당뇨 체크를 이 칩을 통해서 내 스마트폰과 근거리 무선 통신으로
서로 통신을 주고받는다는 얘기예요. 자, 이 페이팔의 생체 인식은요, 보안적인 부분에서도 이제는 표면적인 방식을 벗어나야 된다. 지문인식이라든가 홍채인식을 벗어나서 그 몸속에 내부적으로 주입시키고 그 다음에 삼키는 이런 보안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사 내용은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건 이제 뭘 얘기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 뭐가 결합이 되어 있습니까? 자, 당뇨를 체크하니까 UHS케어가 결합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 생체 인식을 통해서 사람들이 내 몸속 내부에 있는 것, 내 몸속 내부에 있는 걸 누가 도용해 갈 수는 없잖아요. 해킹해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내 몸속 내부에 있는 보안은 이 핀테크와 관련해서 결제 시스템과도 관련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것은 결국은 사물 인터넷입니다. 그죠? 이 핀테크, 유헬스케어, 사물 인터넷의 본격적 결합, 그러니까 복합적 기술을 이제 의미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생체 인식이 표면적 방식에서 내부적 방식, 이 몸속으로 들어가는 내부적 방식으로 바뀌어 나간다. 이제 표면적 방식은 구시대 방식이 되었다고 이 기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래 성장 산업 쪽에 이렇게 뚜렷하게 글로벌 기업들이 방향성을 정해놓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만 딴 데로 가면 안 됩니다. 그들이 보고자 하는 방향이 바로 주식시장이 원하는 방향이고, 그들이 산업 싸움을 하고자 하는 것이 주식시장이 앞으로 가는 방향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여전히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유헬스케어 원격의료, 그 다음에 핀테크, 그 다음에 사물인터넷, 이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기사 하나에서 우리가 세 가지의 섹터들을 추출해낼 수 있다. UHS케어를 추출해낼 수 있고요, 핀테크를 추출해낼 수 있고, 사물인터넷을 추출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시장 섹터, 이 섹터가 앞으로 미래 펼쳐질 가까운 근접성에 있는 신성장 동력의 산업이라는 얘기입니다. 성장성이 있는 산업, 그죠?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국내 최대의 경제 일간지죠. 서울경제신문을 좀 살펴보면서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금융 복합점포에 보험도 입점한다 얘기 나오고요. 대한민국 차세대 먹거리를 찾아라. 자, 대한민국도 이제 새로운 먹거리를 쫓아가야 된다. 선진국 쫓는 추격형 모델은 이제 한계가 있다. 결국은 ICT 분야 투자 육성이 해법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 기사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자, 바이오, 신소재, 핀테크가 대표 주자다. ICT, 여기서도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바이오 얘기 또 나옵니다. 유헬스케어, 결국은 유헬스케어 얘기 나오고, 신소재, 그러니까, 요새 그래핀이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핀 관련주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신소재, 그 다음에 핀테크가, 대표 주자다. 결국은 ICT 융합에 선도형 경제가 달려있다. 결국은 이 신문조차도 이제 앞으로의 성장 산업, 앞으로 펼쳐질 산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뒤쪽의 산업을 보시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바이오 고령화 시대에 가장 유망하다. 기초 연구 강화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고요. 신소재는 주력 산업, 수출 산업보다 고용 유발 효과가 크다. 즉, 그러니까 신소재는 주력 수출 산업이 아니고 이 고용 효과를 누리기 위한 한 부분입니다. 그죠? 핀테크, 플랫폼 등 고부가 분야 진출 힘써야 된다. 우리가요, 예전에는 하드웨어적 성장이 주를 이루었다면 이제는 소프트웨어적 성장으로 눈을 돌려야 될 때는 임을 이 기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자, 우리가 지금 뚜렷하게 나오고 있죠. 여기 그림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바이오 헬스 의약품 의료기기 시장 규모 2014년도와 2024년도는 큰 폭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약 2배 가까운 시장 규모 차이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에 글로벌 성장 추이도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보신다면 결국은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될 곳은 결국은 유헬스케어 바이오, 그 다음에 핀테크, 사물인터넷, 그리고 신소재, 그 그래핀 이런 쪽에 어떤 주력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그래핀 관련주도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점도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니까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 바로 보면서 얘기할게요.
석유 화학업체 중국발 단비. 자, 이 얘기 나옵니다. 자, 중국 주요 PX 생산업체가 시노펙, 페트로차이나, 중국의 시노펙이라는 회사 있죠. 그죠? 제일 큰 회사입니다. 그죠? 페트로차이나, 그 다음에, 다렌, 퓨자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파라자일렌 PX 공장 폭발, 사고의 여파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PX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면서, 실적 호조를, 보이는 종목군들이 나왔습니다. 대한유화가요, 최근에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대한유화는 제가 작년도에도 얘기를 드렸어요. 우리가 PEPP 시장, 그러니까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그 시장의 어떤, 성장성도 있지만, 대한유화가, 새로 신성장 동력으로 지금 잡아가고 있는 것이 옥사이드 쪽이다. 이 옥사이드와 관련해서, 지금 새로운 매출이, 이미 공장은 그 전에 지어졌고, 이제 새로운 매출이 일어날 시기다. 이런 얘기까지도, 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약 100%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68,000원, 7만원대였는데요. 100% 이상 올라온 거죠. 17만원까지 올라왔으니까요. 그죠? 자, 그거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여기서 지금, 4개 화학사가 수혜를 입을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LG화학도 어제 전일 강하게 올랐고요. 그죠? 롯데케미칼 지금 최근에,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 금호석유화학, 대한유화. 이 중에 두드러지게 약진하는 것이 지금 LG화학하고 대한유화 쪽입니다. 그러니까, 자, 합산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50% 넘어 5,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또 좋아지려고 하면 갑자기 좋은 기사들이 두두둑 쏟아져 나옵니다. 그죠? 대한유화가 참 실적 개선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PX 화재 때문에, 공장 화재 때문에, 중국의 이 PX 공장 화재 때문에 금상첨화, 주마가편이라고 얘기하죠.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더 준다고 탁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 더 튀어나와 버렸어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가는 건 무리예요. 그렇지만, 지금 구간에서 들고 계신 분들, 저희 얘기를 듣고 들고 계신 분들은 이미 100% 수익 나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여기서 팔고 목표가 자르고 이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익절가만 잘 잡아가시는, 즉, 올라가는 어깨에 파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는 어깨에 파시면 됩니다. 그것은 올라가는 어깨는 그게 어깨인지 허리인지 그리고 가슴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올라갔다가 머리를 짚고 떨어질 때는 그것이 어깨인지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 바로 살펴볼게요. 자,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고요. 페루에서의 성과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좀 나오고 있습니다. 페루가요, 원격 의료 12조 원, 중남미 원격 의료 시장이 12조 원 가까이 되는데 이 시장을 뚫는 교두보를 확보를 했다. 그리고 한국 페루 정상회담에서요, 의료 시스템 구축 등의 MOU를 체결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죠? 270억 불 가까이 되는 SOC 수주 협상도 전개가 됐고, 의료기기, 자, 요게 중요해요. 의료기기, 자, 대한민국이 선진화되어 있죠. 그죠? 통신장비, 요거에 대한 수출에 대해서 MOU를 체결했다. MOU라는 것은 양해각서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이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것은 그들하고의 중남미 시장의 어떤,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뭔가 기틀을 마련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분명히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보시고, 오늘 시장에서 원격 진료 벌써 이 얘기가 지금 몇 번 나오고 의료기 얘기 몇 번 나옵니다. 그러면 유헬스케어 쪽 오늘 반드시 보셔야 되는데요. 인성정보 뭐가 있습니까? 인피니티 헬스케어, 인성정보, 그 다음에 이런 종목군들, 여러분들 유헬스케어 관련주도 아시죠? 그죠? 이런 종목군들, 인바디, 이런 종목군들 있을 테고요. 이런 종목군들을 오늘 꼭 좀 보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관리, 에너지 신산업, 진출 타진, 요거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좀 살펴보시고요. 자, 제가, 오늘도, 이제 투자 전략, 말씀드리고, 물러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전히 외국인 매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가 그걸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렉시트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불확실성이에요. 그죠? 이 부분은 우리가 불안하게 지금 어찌됐든 불확실성으로 존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리스에게 위협을 줘서 그들이 정말 만족스러운 채무 협상안,
구조조정안을 들고 나와주길 그들이 원하는 차원에서 이런 위협적인 발언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그걸 들고 나와준다면 이들은 정치적 입지도 살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이죠, 그죠? 마리오 드라기 총재하고 앙겔라 메르켈 총리. 자, 이 두 사람의 정치적 입지가 살기 위해서는 그들이 만족스러운 협상을 가져놔야 돼요. 실제로 독일 국민 입장에서 보면 여기가 웃길 겁니다, 그죠? 그리스 저렇게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연금이 우리보다 높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도와줄 명분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치적 입지도 살리려면 이쪽에서 만족스러운 채무 협상안을 들고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불확실성으로 존재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와준다면 굳이 차익 실현하고 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인데요. 일단은 불안하신 분들은 일부 현금화 전략을 좀 시켜놓고 가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이 불확실성이 한번 푹 튀어나오면, 트리거 현상이 한번 나왔죠. 푹 떨어졌죠, 그죠? 그러면 이게 반등을 주는 것이 기술적 반등인지 아니면 추세 지속형인지는 우리가 지금은 어디까지나 예측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예측의 영역을 벗어나 보자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현금화를 일부 현금화 시키는 전략도 유효하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이어서 시황의 대가 모시고 국내 시장에 필요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님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해외 악재도 끄떡없는 모습입니다. 물론 중국의 중간에 깜짝 지준율을 100bp까지 인하해주긴 했지만 2100 지지력 테스트는커녕 어제 장중 조정으로 끝내고 상승에 끝났더라고요. 네.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여러분도 하실 겁니다. 네, 시장은 참 무섭습니다. 빠질 때도 끝없는 하락, 그러니까 뭐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하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무섭게 하락하지만 올라갈 때도 좀 쉬었다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많은 투자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냥 가고 있습니다. 역시 기다리는 장은 오지 않는다는 주식시장의 불문율이 다시 한번 입증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참, 그리고 또 하나는요. 국내 시장 올해는 이 4월달 뿐만 아니라 올해는 뭔가 또 이루어질 것 같은, 저는 오히려 지난 2011년도에 찍었던 그 2231포인트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최고치죠. 이 사상 최고치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난 주말에 쇼를 했죠. 예. 중국이 엄블랜드 트러스트, 다시 말해서 우산 신탁을 자제하겠다, 마진 거래를 자제하겠다는 소식과 함께 중국 선물 시장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200포인트가 넘는 다우지수가 급락을 보였거든요. 근데 단 하루 만에 회복했죠. 물론 오늘 새벽 끝낸 뉴욕 증시는 다시 급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여튼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국내 시장이 휴장일 주말에 그것이 벌어졌다는 얘기죠. 만약에 그것도 장중에 주중에 만약에 벌어졌다면 국내 시장도 하루라도 휘청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 증시는 주말에 휴장이었기 때문에 그 악재를 빗겨갔다고 볼 수 있죠. 대단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또한 국내 시장 투자자들한테 오히려 복으로 작용할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일장은 우리 앵커께서도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미국 시장이 지난 주말 금요일장을 급락했습니다만 단 하루 만에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역시 중국 공매도를 금지하는 마진 거래를 금지하는 규제 조치를 했습니다만 공매도를 확대하는 등 경기 부양 의지, 부양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했다는 점입니다. 더군다나 지준율을 1%, 100bp 인하했는데요. 이것은 그동안 50bp, 0.5% 인하하는 관리를 깨고 100bp를 인하했다는 것은 중국 정부가 성장률 7%의 마지노선을 지키겠다는, 7% 이상의 고도 성장을 지속하겠다는 그런 의지 표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한 미국 시장이 급등한 이유가 또 하나, 기업들이 실적이 크게 좋아졌죠. 어제 발표했던 그 하스브로라는 회사가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 발표 나문에 따라 12% 이상 크게 상승하면서 미국 시장을 급락 하루 만에 다시 원위치시켜놓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죠. 중국의 지준율 인하로 하락 하루 만에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아시아 증시도 일본 증시가 해외 증시 부진으로 약보합하는 그런 소폭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그냥 오늘은 회복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중국 증시도 역시 어제 상승했다가 다시 상승폭을 되반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그동안 연속 상승했다는 눌림목치고는 굉장히 견고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또 국내 증시도 어제 장중 급락을 거부했습니다만 종가는 결국 크게 상승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강보합으로 마감해 줌으로써 이제는 2100포인트 선이 또 하나의 지지선 발판으로 작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동안은 악재가 아예 없었었는데 이제는 악재가 보여도 잘 넘어가고 있는 또 타이밍적으로도 잘 피해가고 있는 우리 장인 것 같습니다. 뭐 이제는 더 팔 게 없는 것 같은데도 투신 기관은 계속 팔고 있지만 그래도 그 반대편에서 외국인들 10거래일 연속 폭풍 매수 해준 덕에 지금 2140을 지키고 있는데 실적도 되는 한국 증시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역사적 고점 2230도 가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근데 그리스 변수는 크게 생각지 않으시는지요? 변수와 전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참이죠. 참 주식시장은요.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간에 악재성 재료와 호재성 재료가 항상 공존합니다. 지금 이 장도 진짜 전 세계 시장이 급등하고 있지만 악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주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많은 애널리스트라든지 뉴스 보도를 통해서 악재를 감추고 호재를 크게 부각시켰기 때문에 그렇지 악재가 없는 것은 아니죠. 지금도 가장 뜨거운 감자 핫 이슈가 뭐죠? 그리스입니다. 그렉시트가 될지 아니면 디폴트가 될지 자 이번 주 결정이 되겠죠.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24일과 25일 자 라트비아의 수도 리가라고 하죠. 거기에서 유럽 재무장관 회의가 열립니다. 여기서 그리스의 채무 상황을 유예해 줄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이 결정되는데 자 근데 중요한 것은요. 제가 앞서서 이런 표현을 드렸죠. 밑자의 본전인 양세다. 설사 그리스가 디폴트를 실현을 하던 발표를 하던 아니면 크렉시트로 유로존에서 탈퇴를 하던 그 악재성 재료는 단시간에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스 위기가 처음으로 발생했던 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2012년도입니다. 지금부터 3년 전이에요. 그때는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유로 증시가 급락을 했고요. 그 여파로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시장이 크게 출렁거리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그때와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많은 전문가들, 많은 국가에서 그리스 사태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이 그리스 사태가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유럽 남부 전역의 다른 국가들로 미치는 파장이 컸습니다만 지금은 전혀 없습니다. 이미 많은 전문가들은 그리스가 그렉시트라든지 디폴트가 될 가능성에도 무게비중을 두면서 전략을 세우고 있다는 점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설사 그리스가 디폴트를 발표를 하든지 아니면 그렉시트로 인해서 유로존에서 탈퇴한다 하더라도 그 영향은 미비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하나 만약에 그리스가 그냥 유로존에 잔류한다든지 디폴트 선언을 하지 않는다는 등 IMF의 요구 조건을 수용하는 그런 제스처를 취한다면 그대로 남겠죠. 이 또한은 엄청난 증시 호재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유로존에 있는 뜨거운 감자인 그리스 사태가 이미 악재는 시장의 상당 부분 반영이 됐고 설사 그것이 터진다 하더라도 그 영향은 미비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의 금주의 이슈고요. 또 하나는 어닝 시즌이 계속 나타나고 있죠. 기업들이 실적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미국에 어제 미국 시장이 급등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그렇죠. 중국의 경기 부양책도 있었지만 미국 기업이 실적이 호전된다는 것이 가시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국내 시장도 실적 호조가 예상되고 있는 종목이라든지 이미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종목군들이 장의 주도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차기 주도주가 역시 좋다라고 지난주에도 얘기하셨었어요. 주도주가 꺾이면 시장이 꺾이는 거고 시장이 꺾이면 후발주자도 못 간다라는 논리셨는데 아닌 게 아니라 어제 화학주 또 좋았죠. 증권주도 주춤하다 살아났죠. 한미약품, 제약주, 아모레퍼시픽 또 화장품 여전한데 지금 2140이지만 여기서 한 100포인트 더 갈 수 있다고 했을 때 여전히 주도주에서 매매해야 될까요? 네, 참 이거는 참 주식 투자 처음 하시는 분이나 이미 10년, 20년, 30년 이렇게 한참 내신 분이나 또 저같이 주식시장에 오래 몸담은
분이나 아니면 올해 새롭게 주식시장에 들어오신 분이나 주식시장에 관여하는 사람 모든 전문가들이 참 이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나가 와서 보니까 역시 장의 주도를 하는 건 그냥 주도주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주식시장에는 관성의 법칙이 있다 하는 말씀 이미 드렸습니다. 수레바퀴가 한번 돌아가기 시작하면은요, 이걸 쉽게 멈출 수가 없습니다. 워낙 크기 때문에 등치가. 그럼 그거를 쓰기 위해서는 여러 차례 브레이크를 걸러야지만 쓰거든요. 마찬가지가 아니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언급해드렸고 이번 주에도 지난주와 똑같은 매수 관심 종목을 그대로 오늘도 내보냈습니다. 하나도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너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지금은 없는 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전에 제가 이런 말씀도 드렸을 겁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요, 손해도 볼 수 있고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손해볼 때는 이거 신중해야 됩니다. 야, 내가 손해봤으니까 나는 손해보고는 절대 못 팔아. 전에 손해보고 손절했더니 그 다음날 갔더니 급등하더라. 이건 예외입니다. 급등하면 그때 급등할 때 따라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손해보실 때는 신중하게 그때는 아주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미 투자하는 종목군들이 대다수 수익이 나고 있다? 이때는 여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주식시장 장이 열리는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주식시장을 지키실 필요 없어요. 그냥 본인을 본 자기 일 하시면서 어쩌다 한 번씩 지켜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오히려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왜냐? 시장은 추세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투자 전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한 주간에 이제 초반에 지나서 이제 오늘 둘째 날 화요일장입니다. 화요일장이죠. 이번 주도 오히려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있는 어닝 시즌 주간이고, 그리고 여전히 대외 변수로 인해서 굵직굵직한 변수들이 있어서 그 국내외 요인으로 크게 창을 충렁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어제장에서도 봤다시피 워낙 밑에서 받치고자 하는 대기 매수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은 지난주와 똑같습니다. 추세적 매매 전략 그대로 유지하라. 너무 단기 시세에 연연하지 말라. 그리고 매도는 추세 이탈을 확인한 후 매도해라. 제가 이미 월초에 이번에 1차 목표치를 2100포인트라고 정해드렸습니다. 매도 고려도 2100포인트를 돌파한 연후에 매도를 고려하라 하는 말씀 드렸죠. 근데 2100포인트 돌파해보니까 어때요? 시장은 더 간다는 이사를 확실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도는 자제하고 좀 더 지켜보실 전략. 이미 매도하셨던 분이라면 재차 매수 관심을 가져보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간이 아침 시간이나 바쁘실 텐데요. 제가 또 하나 팁을 드릴게요. 내가 전에도 이걸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어떤 종목을 매도를 해서 이익을 보고서 여러분들 이익 보시니까 쉽게 매도하지 않습니까? 이익을 봐서 매도를 했어요. 근데 내가 판 가격보다 지금 더 높아 그 종목이. 그럼 그 종목이 주도주입니다. 오히려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해서 수익을 내서 이익 실현하고 빠져나온 종목, 이 종목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앞에 모두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드릴 관심 종목은 똑같습니다. 지난주 4개의 섹터를 이미 언급해드렸죠. 첫째, 중국 관련 화장품, 여행, 호텔 같은 중국 소비 관련주 투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제약바이오. 영원한 테마입니다. 그렇죠? 이 장이 갈 때까지 갈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여러분 포트폴리오 중에 적어도 일정 부분은 포지션을 유지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유동성 장세입니다. 그리고 실적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증권주, 건설주, 그렇죠? 유동성 랠리 최대의 수혜주가 증권과 건설이라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다가 하나 더 화학업종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어제 제가 처음으로 개별 종목들 언급해드렸죠. 오늘 똑같이 한번 언급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 제가 지난 목요일장에서 언급해드렸을 때 한번 체크해 보셨습니까? 자, 오늘 또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종목별로 언급해드렸던 종목 중에서도 급등했던 종목군, 상한가까지 진입했던 종목군들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언급해드리죠. 실적 개선이 예상되고 있는 아프리카 TV, 바닥에서 탈출하는 LIG 손해보험, 효성, 경인양행, 스카이라이프, CJ 헬로비전, 해성산업, 깨끗한 나라, 대한유판, 코나아이, 롯데칠성, 이런 종목군들 역시 여러분 주의있게 오늘장에서도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2100까지만 당초 봤었던 이재광 이사님께서 2230 이상까지 뷰를 높여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수익 낸 종목에서 수익이 난다 하셨으니까 이 말씀 꼭 명심하시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영업부 PAB센터 이재광 이사님과 함께 봤습니다. 전략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는 여의도로 나가볼까요?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즌2 시작해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어제 시장이 전혀 안 빠지고 오히려 올랐습니다. 시초가 자체도 사실은 양호하게 빠지면서 출발해서 이거 상승으로 끝낼라나 했는데 그렇게 끝이 났죠. 5일선을 살짝 건드리기만 했을 뿐 양봉으로 양시장 모두 마감을 했는데 아직까지 시장 괜찮은 거죠? 네, 어제 같은 경우 의외로 이제 강했던 그런 하루였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어제 이제 지수를 말씀을 드릴 때 의외로 조정에 대한 분석은 간단할 것 같다. 그것이 이제 말씀해 주셨던 대로 351선에 대한, 즉 이제 계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는 351선이 이탈된다라고 했을 때 11선까지의 조정. 하지만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지속적인 흐름을 타고 가는 어떤 그런 형국의 패턴의 모습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역시나 이제 순환매적인 부분들 지속이 될 수 있다라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역시나 어제 5일선을 지지를 하게 되면서 전략 후 강의 패턴의 모습들. 결국 이제 말씀해 주셨다시피 종가가 고가로 마감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해서 이제 어제 이제 11선까지의 조정이 나와주었을 때의 포지션은 포스트에 대한 변화를 줘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 이야기는 아직까지 시장의 흐름을 타고 가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꺾일 때까지는 유지하자라는 어떤 그런 의미인데, 자, 어제도 역시나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죠.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삼성전자의 흐름. 자, 삼성전자의 흐름, 조금은 기술적인 측면들, 추세가 좀 꺾였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한 2% 가까이 급락을 하게 되면서, 현재 기술적으로도 한 61선 정도까지 내려온 그런 모습인데, 상당히 조금은 아슬아슬한 그런 모습이 되겠죠. 하지만 오늘 정도에는 반등이 조금 가능한 모습. 일단은, 반등한 이후에 61선을 이탈된다라고 했을 때의 모습, 추가적인 140만원대까지의 어떤 지지가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 추세 하락적인 부분들을 메울 수 있는 부분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대안을 찾고 순환매가 가능한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좀 지속적으로 좀 강조를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관심적 섹터를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말씀드렸던 섹터, 일단 어제도 어제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주들, 현대차를 비롯해서 기아차라든지 쌍용차 같은 종목들, 특히나 어제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가 이제 역시나 외국인들의 수급으로 인해서 단기적인 이평선들을 강하게 돌파하게 되면서 2%가 넘는 그런 상승세가 나와준 그런 모습이 되겠죠. 해서 이제 상당히 현재 구간부터는 중요한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일단 17만원대 저항이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번 장에 20만 원을 돌파할지가 상당히 관심 가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해서 이제 월봉을 좀 보시더라도 거의 7개월 동안 횡보를 하게 되면서 아마 이번 장이 현대차를 홀딩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상당히 조금 소외감을 좀 느끼실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이 현대차 이번에 상승을 해서 좀 보상을 좀 받으셨으면 꼭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대차 같은 경우 눌린 매수 구간 충분히 가능한 그런 모습이고요. 자, 제약바이오도 좀 마찬가지의 관점이 되겠죠.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 금요일에 추세와 방향성은 일단 5일선이 이탈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방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조금 높다. 해서 이제 매수는 단기 트레이딩으로 진행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은 5일선을 아직까지는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저항에 갇히게 되면서 마치 진퇴양난의 모습을 조금은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자, 중요한 건 지수도 그렇고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이번 장에서는 3일선과 5일선 그리고 조정 시에는 11선이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셀트리온 같은 경우 11선에 대한 지지 테스트 분명히 들어갈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하락 시에 단기 트레이딩 위주로 진행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섹터, 은행 관련주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겠죠. 자, 은행 관련주들, 자, 역시나 지속적인 트레이딩 관점은 나왔던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은행주들, 어제 이제 글로벌 증시 하락에도 불구하고 은행주를 말씀을 드릴 때 안정적인 패턴이 기대가 된다. 그래서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안심해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역시나 우리은행이나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같은 종목들. 자, 어제 이제 하나금융지주가 오전장에 먼저 실적 발표가 좀 나와줬죠. 깜짝 서프라이즈로 바로 주식으로 반응이 오게 되면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적인 부분들, 기타 다른 우리가 공략했던 우리은행이라든지 신한, 지주, KB금융 같은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은 지속적인 어떤 기관들 매수세가 들어온 그런 상황이었는데, 일단은 한 종목 실적이 좀 나올 때마다 하나금융지주처럼 기관 매도세가 좀 나와주는지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우리은행이 이제 상당히 오늘 같은 경우 중요한 그런 흐름의 구간이죠. 11,150원 정도. 자, 11,150원 정도. 단기 박스권의 최상단에 위치한 상황에서 오늘 정도에는 351선 정도 지지가 나와주면서 상승이 좀 나와주었을 때 이 11,150원 구간 돌파하는지 반드시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추세적인 부분들, 대부분 증권사들의 평균 목표치가 한 12,000원 정도 되는 상황인데, 일단은 박스권 돌파형이 나왔을 때는 바로 도달이 가능한 상황. 해서 거꾸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11,150원 구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유통주들도 간단하게 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현대홈쇼핑도 그렇고 롯데 제과, 그리고 롯데 쇼핑까지. 자, 롯데 쇼핑까지 대부분 이제 유통 쪽의 섹터들이 바닥권에서부터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추세가 나왔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유통주 중에서 SK 네트워크스. 자, SK 네트워크스라는 종목,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될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자, 1분기 실적이 유가 하락 등으로 인해서 약세가 예상이 되지만은, 요즘에 호텔 신라도 그렇고 롯데 쇼핑 같은 경우에도 면세점 확장이라든지 신규 오픈에 대한 어떤 중국 수요에 대한 포지션만 있어도 주가가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와주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일단 SK 네트워크가 서울 지역의 면세점 확보에 일단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일단 워커힐 면세점 같은 경우에도 SK 네트워크가 일단은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이렇게 1분기 실적이 그다지 좋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어제 기관들의 매수세가 대량으로 들어오는 4월달 들어서 처음으로 들어온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만큼 가격적으로 최대 매물벽이라고 할 수 있는 8,500원대를 기관들의 힘으로 들어올린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5일선 지지형 패턴에서의 눌림 매수 충분히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중기적으로도 이 구간만 안정적으로 돌파한다라고 했을 때 9,500원 정도까지의 상승도 일단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켜보시면서 일단 이 SK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상승시 따라잡지 마시고 5일선 정도에서의 눌림 매수 공략 하시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순환매적으로 돌았던 섹터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역시나 시장은 하락이 나와도 방어할 수 있는 섹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순환매는 지속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기억해야 될 것으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들, 지수 같은 경우에 3일선과 5일선의 조정 시 11선 정도까지 지속적으로 하시면서 지속적인 트레이딩 가점 유지를 하시면서 오늘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스타트업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가는 종목 3일선, 5일선 이탈 시에는 11선이 지지가 되는지 잘 봐야 된다. 이건 종목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시장까지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규칙이다 하셨습니다. 오늘 탑픽주는 SK 네트워크스였습니다. 양봉에 사지 마시고 눌리면 매수하라고 하셨어요.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중국의 깜짝 지준율 인하라는 경기 부양 정책 호재를 뒤늦게 반영하면서 뉴욕 증시가 반등했습니다. 유럽 역시 마찬가지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는데요. 이 밖에도 우리 시장처럼 기업의 실적도 좋았습니다. 장 끝나고 IBM 정규장 중에 모건 스탠리의 실적, 순이익이 특별히 빛이 났었죠. 우리 기업도 어제 LG화학이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화학주를 이끌어줬는데 어제 장 끝나고 나서 밤에 대림산업 그리고 저녁 무렵에 한샘의 실적이 서프라이즈한 수준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어제 LG화학이 화학주의 상승을 이끌어줬듯이 오늘 대림산업의 호실적이 건설주 주가를 이끌어줄지 궁금하네요. 잠시 후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